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형태소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소 자체로 시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단어의 형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어떤 방법 중에 파생법이라든지 합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형태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파생법과 합성법이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문법의 요소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좀 학습을 하신다면 다른 어떤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형태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즉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소란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이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누게 된다면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미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휘적인 의미이고요. 어휘적인 의미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문법적인 의미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가방을 주었다 같은 경우에서 일단 책가방을 나눌 수 있죠. 책가방을 책과 가방으로 나눠도 이 책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가방을 책과 가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이 을이 있을 때 바로 이 책가방이 목적어라고 하는 어떤 자격,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 같은 경우 목적격 조사인데요. 얘도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었다 같은 경우도 이게 형태소가 단어는 하나이지만 그래도 형태소가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 주, 즉 용언의 어간에 해당이 되고, 이 주다라고 하는 행위가 과거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는 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이 어시 또 형태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었다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평서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평서형 종결어미 다도 하나의 형태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을 주었다 같은 경우에 6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방 같은 경우를 얘를 가와 방, 즉 2개의 음절로 나누는 순간 이 무엇인가 물건을 들고 다니는 어떤 도구의 의미, 가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방은 가와 방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여기에 책이나 가방 또는 주다의 주가 어휘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목적격 조사라든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든지 평서형 종결어미, 을, 다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기능 또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소가 또 크게 네 개의 형태소로 우리가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크게 이 자립성의 유무로 분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미의 기능으로 이렇게 형태소를 분류한다 라고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성의 유무로 형태소를 나누면 이 자립 형태소와 그리고 자립하지 않는 의존 형태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립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가방 같은 경우에 책과 가방은 충분히 가방 없이도 책이 자립할 수 있고 또 책 없이도 가방이 자립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 견주어서 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쓰이지 못합니다. 책가방에 이것이 붙어서
이 책가방을 목적어의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 혼자서는 이것이 의미를 드러낼 수 없고 문법적인 의미 또는 문법적 기능을 드러낼 수 없고 책가방과 붙었을 때 바로 문법적인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이 품사와 연관 지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품사 언어와 매체를 학습하신 분들은 품사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품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저희 그 나란말 이 유튜브 채널에 품사와 관련된 어떤 강의가 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셔요. 자, 그랬을 때 품사와 관련 지어서 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좀 구분하면 이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품사가 바로 명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명사라든가 수사 그리고 관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감탄사 이런 어떤 품사에서 조사와 동사 형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사들이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존 형태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다른 어떤 형태소에 혼자 자립해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이제 붙어서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형태소를 말하는데요. 이 품사와 관련시키자면 이 조사가 의존 형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용사를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언의 어간 부분과 용언의 어미 부분이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상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접두사, 이 파생어를 만드는 접두사나 이 접미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접미사 같은 경우에는 피동접미사, 사동접미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이희리기 같은 경우에 피동접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경우에 바로 사동접미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맨손이나 맨살 이런 거에 맨에 해당이 된다라든가 햅살 같은 경우에 햅 같은 경우가 접두사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미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또 형태소를 나누면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 형태소는 한마디로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실질 형태소는 이 자립 형태소가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립 형태소 플러스 이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것이 실질 형태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소들이 바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바로 여기에 의존 형태소 중에 조사나 용언의 어미 그리고 접두사, 접미사가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용언의 어간 부분이 모두 다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용언 중에서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어 같은 경우에 어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 같은 경우에 있다의 이기 어간이 되고 다가 어미가 되는데 이 있다의 이 같은 경우에 어간이 바로 어근, 뭐 다른 말로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형식 형태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파생어나 합성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치솟다라고 하는 그런 파생어가 있을 때 이 치솟다는 이 치솟 자체가 바로 어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가 어미가 되는데 이 치솟 같은 경우가 형태소가 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솟다의 솟이 바로 어근이 되고 어근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치는 이게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소 좀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단어 형성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이 모두 어근이 되고 실질 형태소지만 이런 어떤 합성어라든지 또는 어떤 파생어에 해당하는 용언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 즉 접두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는 전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형태소를 한번 나눠보는 어떤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가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 주었다를 형태소 분석해보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인지 아니면 형식 형태소인지 자립 형태소인지 아니면 의존 형태소인지 구분하지 말고 먼저 형태소를 한번 다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철수가 같은 경우에는 철수와 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철수와 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수는 철과 수로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철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름이.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옛 같은 경우가 관용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용사와 날이 결합돼 가지고 이 합성어가 되는데 얘는 옛과 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책 같은 경우에 이야기와 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니까 또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읽어주었다. 읽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리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ik과 그리고 이 용언과 용언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어미 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었다, 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와 그리고 이 주다라고 하는 행위가 과거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거 시제 선어미 어시 또 하나의 형태소고 이 다는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 아니고 명령문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서 또 하나의 형태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자립 형태소를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 자립 형태소가 아닌 나머지가 바로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립 형태소를 찾아본다는 것은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 철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립 형태소가 아니면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니까 이 의존 형태소는 이 가가 의존 형태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 옛 같은 경우도 홀로 설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명사도 마찬가지 자립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같은 경우도 혼자 설 수 있죠. 이야기도 자립 형태소가 되겠고 책도 마찬가지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에 이 목적격 조사 을은 자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어떤 명사 같은 경우에 대명사나 명사의 체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장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조사 같은 경우는 의존 형태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 같은 경우에는 읽다의 용언의 어간인데요. 이 용언의 어간은 홀로 익 이렇게 사용될 수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익은 의존 형태소고 어라고 어미는 뭐 당연히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이 어도 의존 형태소가 되겠고 이 주다, 주었다의 용언의 어감 주다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어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도 의존 형태소가 되겠고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인 엇도 의존 형태소, 이 종결어미 다도 의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 철수, 옛, 날 그리고 이야기, 책 같은 경우가 자립 형태소고 나머지는 다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어떤 의미, 문법적인 기능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 형태소를 나눠볼 텐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이 자립 형태소는 모두 다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다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용언의 어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실질 형태소를 우리가 분류해 보면 이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이제 바로 조사, 주격 조사인 다가 형식 형태소가 되겠고요. 옛날 당연히 실질 형태소가 되고, 이야기, 책 같은 경우에 이야기, 실질 형태소, 책, 실질 형태소가 되겠고, 목적격 조사, 을,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바로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익이 바로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형식 형태소가 된다. 마찬가지 주었다 같은 경우에 이 주다가 바로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되고, 그 주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엇이라든가 형소형 종결음이 다 같은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가 되겠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